비상사태의 시작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하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이 한마디. 그 순간 중국은 즉시 전면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폭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총리의 이 발언은 한국을 자극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가 한국 편을 들었습니다. 중국 외교부까지 일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였고, 현재 일본은 국제적 고립에 빠졌습니다. 결국 일본이 잃은 모든 것을 조용히 통째로 가져간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승리자는 한국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생방송. 도쿄대 교수가 무려 2시간 동안 충격적인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일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든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코리아 공감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이 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생방송에 나온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일본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쿄대학교 일본국제문제연구원의 스즈키 마사토입니다. 교수님, 일본이 드디어 일본다워지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기세등등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발언. 요즘 온 나라가 떠들썩하죠. 대만 유사시 일본도 개입해 함께하겠다. 이 한마디가 일본의 기세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 정도면 역대급 리더 아닙니까?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저었어요.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해오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은 처음이었거든요. 지금 일본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발언은 오롯이 일본을 위하는 마음에 하는 말이니 과감하게 하도록 하죠. 일본은 지금 자신들이 주도국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착각이 일본을 위기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행자님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는다니요? 왜죠? 또 진행자가 당황한 듯 물었어요. 총리의 발언, 단 한 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무게감 있게 말했어요. 일본은 감당하지 못할 말을 했다. 감당하지 못할 일아니요? 또 진행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총리가 당연한 입장을 밝힌 것 아닙니까? 동맹국으로서 당연한 자세이고 동아시아의 균형을 지키는 것도 일본의 역할입니다. 대만 유사시 일본의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총리는 당연히 개입하겠다고 답했죠. 저는 서류를 넘기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총리의 의도가 아니에요. 일본이 그 말을 책임질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책임질 힘이 없다니요? 우리 자위대의 억제력도 있고 미국과의 동맹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여 핵심을 찔렀습니다. 대만이 침공당했을 때 공동 대응한다는 가정은 전쟁 구조 전체를 뒤흔드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경제도, 군사력도, 외교력도 그 한 문장을 떠받칠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 총영사 발언이 그렇게까지 거센 겁니까? 진행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총리를 향해 각오는 되었느냐고 말했죠. 전 국민이 들썩였습니다. 저는 표정을 굳히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어요. 중요한 건 그 문장의 수위가 아니에요. 중국은 일본 총리를 조롱하면서도 굳이 국가 정상급이 아닌 오사카 총영사를 내세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진행자가 잠시 말을 못했어요. 일본을 상대로 굳이 고위급이 나설 필요가 없다는 의미군요. 정확해요. 저는 냉정하게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중국은 일본 총리를 국가급 상대가 아니라 그저 소셜미디어로 다룰 대상 정도로 본 겁니다. 일본이 스스로 대국의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예요.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게 됐죠? 일본이 그렇게 약한 나라입니까? 저는 잠시 멈추고 가장 뼈아픈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말은 동아시아 판도를 흔들지 못해요. 중국도 알고 미국도 알고 세계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일본을 정면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본 거죠.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교수님이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게 아닌가요? 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어요. 일본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총리가 한 문장을 던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재 일본이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순간마다 어떤 나라가 그것을 챙기고 있었어요.
어떤 나라 말입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자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3개월, 6개월, 1년 지속되면 누가 최종 승자가 될 거라 보십니까? 그건 일본 아닙니까? 진행자가 주저없이 답했어요. 우리 자위대의 억제력, 미국과의 동맹, 그리고 국제적 위상까지 모두 일본이 우위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말했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 승리자는 한국이더군요. 한국이라니요? 진행자가 황당하다는 듯 웃었어요. 왜 갑자기 한국입니까?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죠. 일본이 잃는 것들은 한국이 그대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첫 번째 자료를 펼쳤어요. 중국의 국가 차원 보복이 즉각 발동됐습니다. 총리의 발언이 나온 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일본 여행 자제령을 발표했어요. 중국인 대상으로 한범죄 우려, 지진 위험과 흑곰 폭증으로 인한 안전 문제라며 일본 방문을 지양하라. 이 문구들이 중국 소셜미디어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런 핑계까지 대면서요. 또 진행자가 어이없어 했어요. 핑계가 아니라 철저한 전략이에요.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중국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권 전액 무료 취소를 허가했습니다. 그 결과 약 50만 건의 예약이 취소됐어요. 일본으로 오기로 했던 중국인 관광객의 절반이 하루 만에 사라진 겁니다. 50만 건이라니 정말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까? 항공노선 복구 계획도 대부분 보류됐어요. 일본 경제에 직격탄이 날아갔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예상 손실은 4조 엔 이상이에요. 일본의 관광 산업은 국내 총 생산의 약 10%입니다. 4조 엔이요? 그 정도나 된다고요? 정부는 현재 관광업을 자동차 산업의 뒤를 이을 3대 수출 산업으로 발표했어요. 그 관광객의 30%가 중국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구가 하루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이건 경기 침체가 아니라 붕괴예요. 그리고 더 나쁜 뉴스는 이 4조 엔이 끝이 아니라 첫 장이라는 겁니다. 진행자가 억지로 웃으며 반박했어요. 그렇다 해도 일본 입장에서 나쁜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지가 너무 혼잡했고 이번 기회에 정화도 될 수 있고 오히려 총리의 발언이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게 진행자님뿐만 아닌 현재 여론의 반응이란 게 암담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관광지를 가보면 말이죠. 현지인들 모두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모녀, 료칸을 지키는 노부부,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아버지, 관광회사에 다니는 청년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총리의 한 문장 때문에 그들의 생계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업계의 불황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그런데 한국은 조용히 웃고 있었죠. 저는 다음 자료로 넘어갔어요.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을 취소하면서 한국행 예약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어요. 40%요? 정말 그렇게나 많이요? 중국 최대 여행 플랫폼 탑 검색어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본 호텔이 텅 비는 동안 한국의 백화점, 시장, 숙박업은 예약 폭주예요. 대표적으로 한국국립박물관은 역대급으로 방문자가 증가했고 서울뿐만 아닌 다른 지방 도시까지 방문자가 역대급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진행자가 조금 놀란 듯 말했어요. 가만히 있던 한국이 일본이 잃은 돈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어요.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다녀오면 돌아가서 한국 문화를 더 소비합니다. 드라마, 음악, 패션, 음식 그런데 이것들이 단순한 즐길거리가 아니에요. 그게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이건 일본의 관광 산업을 갉아먹는 무기입니다. 우린 과거처럼 그들을 이끌 힘이 없어요. 한국은 이미 문화, 이미지, 서비스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국 일본이 흔들리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이득을 챙긴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여전히 이해 못하겠다는 듯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비겁하게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면 우리도 한국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한마디는
일본 사회가 가진 오만과 현실 감각 부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일본이 가장 하면 안 되는 행동이 한국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왜 한국입니까? 또 진행자가 놀라되 물었어요. 차라리 미국과 더 강하게 협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총리가 참전이라는 단어를 꺼낸 이유는 미국, 일본, 대만의 결속을 강화하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떻게 정반대라는 겁니까? 총리 발언 직후 미국 국무부의 공식 입장은 단 한 줄이었어요. 저는 자료를 읽어줬습니다. 모든 관련 당사국은 신중하고 절제된 행동을 해야 한다. 그게 뭐가 문제죠? 지지 없음, 언급 없음. 그건 사실상 일본을 외면한 대응이었습니다. 심지어 대만조차 일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어요. 대만도요? 또 진행자가 당황했습니다. 대만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며 일본에게 오히려 신중함을 요구했거든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일본은 지금 미국에도 선택받지 못했고 대만에게도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짝사랑이죠. 진행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이 지금 붙잡아야 할 유일한 나라를 말했어요.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왜 한국인가요? 우선 일본이 보복을 논할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한국이 얻는 반사이익은 일본이 막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중국 관광객이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하고 한국 관광 유통 숙박업이 수혜를 보고 한국 문화 영향력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한국이 동북아 경제 중심축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막을 수 있나요? 이 흐름은 일본이 적대해서 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더욱 중요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중국에게 관광과 경제가 흔들릴 때 일본을 가장 빠르게 채워줄 수 있는 시장은 한국뿐이죠. 한국이요? 일본 관광객 중 한국 비중이 급증하고 있죠. 중국인 관광객 다음입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노선은 회복 속도가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인 소비자가 일본 지역 경제 회복의 가장 큰 규모거든요. 중국이 닫으면 일본을 제일 먼저 찾아주는 나라는 한국이에요. 그럼 정말로 우리가 한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건가요? 또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미국이 한국을 중심축으로 재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결정적인 사실을 털어놨어요. 미국의 경제안보 협력은 이번 사태에서 더욱 선명해졌죠.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를 안정화하려면 일본보다 한국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행자의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30년간 연구해온 학자로서 이 순간이 가장 어려웠거든요. 일본인으로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일본에게는 선택권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말했어요. 일본이 한국을 적대하면 미국은 더 확실하게 한국을 선택하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직접 나서지 않아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를 얻은 거니까요. 완벽한 파트너라니요? 한국 해군이 스시마 해협과 황해라는 두 길목을 쥐고 중국을 꽉 틀어막아 준다면 미국은 남중국해에 집중할 수 있어요. 미국에게는 이보다 좋은 전략적 배치가 없습니다. 진행자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그럼 일본은 완전히 밀려나는 건가요? 밀려나는 게 아니라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 아픈 현실을 설명했어요. 일본은 후방 지원 기지가 되고 한국은 전방 억제 거점이 되는 거죠. 미군에게 기지를 제공하고 물자를 지원하는 역할은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국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겁니다. 후방 지원 기지라니 그럼 우리는 보급 담당이 된다는 건가요? 한국을 적으로 두면 일본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최근 한국은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았죠.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한국은 이 거대한 일본해에서 핵잠수함을 운용할 텐데 그 사이에 끼인 일본은 핵이 없는 회색지대로 남게 되죠. 회색지대요? 미국의 해구사는 여전히 있겠지만 이제는 한국이 먼저 고려 대상이 될 거예요. 위급할 때 미국이 가장 먼저 전화할 나라가 바뀐 겁니다. 진행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70년 동맹국인데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저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때 미국은 누구의 도움이 더 절실할까요? 후방에서 지원하는 일본인가요? 아니면 직접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한국인가요?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쪽이겠죠. 이제 미국은 위기를 논의할 때 한국부터 부를 겁니다. 일본은 보고서에 참조 국가로만 남겠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고 가정해보세요. 미국은 누구와 먼저 상의할까요? 진행자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당연히 일본이겠죠.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니까요. 주일미군도 있고. 틀렸습니다. 이제는 한국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의 핵잠수함이 중국 해군을 직접 견제할 수 있거든요. 일본은 미군 기지를 제공하는 역할에 그치지만 한국은 직접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럼 일본의 지위가 그렇게 급격히 떨어진다는 건가요? 한국과 협력할 때만 일본이 다시 일어설 희망이 있습니다. 소외라기보다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하는 거죠. 한국이 바다를 책임지고 일본이 육지를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할 일이 있어요. 하지만 주연에서 조연으로 역할이 바뀐 거예요. 진행자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자존심도 명분도 현실 앞에서는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진행자님, 그래도 일본은 일본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떤 위기라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강국 아닙니까? 진행자가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일본은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냉정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지금 드러난 문제는 힘이 없다가 아니라 힘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총리 발언 직후 무장한 중국 해경선 4척이 센카쿠 주변에 침범했죠. 완전한 무력 시위였어요. 진행자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중국이 도발한 거잖아요. 문제는 무장한 중국 해경선이 버티는 동안 일본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해상보안청은 법적 제약에 묶였고 자위대는 출동 명령을 받을 수 없었고 정치권은 누가 책임지느냐며 서로 떠넘겼습니다. 그때는 신중하게 대응한 거 아닙니까? 신중한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약한 게 아니라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진행자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결국 중국 해경선도 물러갔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뼈아픈 현실을 지적했어요. 그 과정에서 일본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혼자였다고요? 미국은 한 줄의 성명도 없었어요. 대만은 침묵했습니다. 일본이 기대던 두 축이 동시에 멀찍이 떨어져 상황만 지켜봤어요. 진행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국이 정말 아무 말도 안 했나요? 반면 중국은 일본의 대응 속도, 정치 혼란, 미국 개입 의사 여부까지 전부 기록했어요. 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일본은 충돌 상황에서 먼저 움직이지 않는 나라다. 그럼 우리가 완전히 무시당했다는 건가요? 국민들의 분노가 총리에게 쏟아졌어요. 그러자 총리가 뭘 했는지 아세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갑자기 다케시마 이야기를 꺼냈어요. 다케시마요? 센카쿠에서 중국에 밀렸으니 갑자기 다케시마는 우리 땅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는 전형적인 방법이죠. 진행자가 어리둥절해 했어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지금 상대는 중국이고 문제는 동아시아 전체의 균형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한국까지 건드리고 있어요. 그건 지금 상황과 무관한 문제 아닙니까?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적을 늘리고 있어요. 중국과 맞서기도 벅찬 상황에서 한국마저 자극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센카쿠 침범은 일본의 현실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힘이 약한 게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본의 고립이 드러난 거죠. 위기를 해결하려면 지금까지 외면해온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진행자가 신중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일본이 흔들리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일본은 기본 체력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번 사태가 정말 그렇게 심각한 겁니까? 저는 서류를 덮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문제는 체력이 아닙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번 중국과의 갈등은 그 붕괴를 앞당긴 촉발점이 된 것뿐입니다.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일본 산업의 기반은 이미 오래전부터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전력 비용은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올랐죠. 정부 규제 속도는 OECD 최하위권이에요. 기술 인력은 고령화로 줄어들고 공장들은 낡은 설비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건 오래전부터 지적됐던 문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이미 이 사태보다 훨씬 전에 일본 밖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진행자가 당황했어요. 일본 밖에서 길을 찾는다고요? 이번 중국 사태는 이미 시작된 이탈을 가속화했습니다. 저는 더욱 심각한 현실을 설명했어요. 총리의 발언 이후 일본은 국제적으로 대만 유사시 개입국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이 치명적입니다. 어떻게 치명적이라는 겁니까? 일본에 남아있는 리스크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지정학적 긴장도 상승, 공급망 취약성 증가, 미국의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림, 지진과 노후 인프라 리스크, 전력과 규제와 투자 승인 절차 지연까지요. 진행자가 점점 심각해지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기업들이 정말 일본을 떠나고 있다는 건가요? 기업들은 감정이 아니라 리스크를 봅니다. 저는 냉정하게 분석했어요. 이번 중국 사태는 그 리스크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해외 대체지를 본격적으로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대체지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대다수의 기업들은 먼저 4곳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저는 종이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미국, 대만, 동남아, 한국. 그런데 조건을 하나씩 비교하다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요. 진행자가 궁금해했어요. 어떤 결과 말입니까? 미국은 비용이 너무 높아요. 인건비도 높고 전력비도 높고 투자 허가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대만은 일본과 동일한 지정학 리스크예요. 대만 역시 중국과 긴장 관계에 있으니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죠. 그럼 동남아는 어떻습니까? 동남아는 인프라 격차가 너무 커요. 첨단 반도체 기반을 구축하기엔 속도, 기술, 전력 모두 부족합니다. 저는 조용히 결론을 말했어요. 이렇게 하나씩 제거하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단 하나의 후보가 있습니다. 진행자의 눈이 흔들렸어요. 설마, 한국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갖고 있어요. 전력 인프라 안정성은 일본보다 확실히 높고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인력이 있습니다. 정말 그 정도입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이어지는 교육과 연구 생태계가 완비되어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미국의 공급망 전략의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결정적인 사실을 말했어요. 지금 미국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설정 중이에요.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다고요? 설비 투자 속도, 부지 승인 속도, 인허가 속도 모두 세계 최강입니다. 일본에서 공장 하나 짓는데 7년 걸릴 일을 한국에서는 2년에서 3년이면 가능해요. 진행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일본 기업들이 실제로 한국으로 가고 있다는 건가요? 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사례의 기업들이 한국 진출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부터 말씀드려야 해요. 어떤 계기 말입니까? 2019년 한국과의 무역 분쟁을 기억하세요? 저는 더 깊이 설명했습니다. 당시 일본이 반도체 세계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했죠.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말입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한국이 큰 타격을 받았죠.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의 약 90%를 공급하고 있었어요. 불화폴리이미드도 일본 의존도가 약 90%에 달했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한국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죠. 일본으로서는 효과적인 압박이었네요. 하지만 그 경험이 일본 기업들에게도 예상치 못한 교훈을 줬어요. 저는 핵심을 찔렀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경제 관계를 한순간에 끊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일본 기업들도 위험을 느꼈다는 건가요?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거리와 속도, 정치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멀리서 수출하는 것보다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진행자가 이해하기 시작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한국 내 직접 투자와 현지 생산 기지 설립을 적극 추진하게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저는 구체적 사례를 들었어요. 도쿄오카 공업이 경기도 평택시이란 지역에 100억 엔을 투입해서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짓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반도체 감광액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한국에 직접 와서 생산하기로 한 겁니다. 그럼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생산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본 거군요. 맞습니다. 이비덴 그라파이트는 포항시에서 인조 흑연 생산을 2배로 늘렸고 도쿄일렉트론은 한국의 테크놀로지 센터를 확장했어요. 이데미츠 코사는 한국의 오산시에 일본 외 첫 단독 연구개발법인을 설립했습니다. 2019년 사태가 오히려 일본 기업들의 한국 투자를 늘렸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2024년 기준 일본의 한국 투자액이 전년 대비 375% 폭증했어요. 저는 놀라운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분쟁이 일본 기업들에게 가장 큰 교훈을 준 셈이죠. 역설적이네요. 일본 기업들은 이제 한국의 대량 생산 능력과 고객 밀착도를 활용하려고 해요. 한국에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세계 반도체 최강자들이 포진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결국 갈등이 협력의 계기가 된 거군요. 내 한국에 진출한 한 기업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많은 고객과 풍부한 인프라,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어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저는 결정적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간과한 게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무서운 속도입니다. 일본이 수도꼭지를 잠그자마자 한국은 보란듯이 규제한 3대 핵심 소재 모두 자체 개발에 성공했거든요. 한국 기업 솔브레인이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뽑아냈고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불화폴리이미드를 대체했습니다. 심지어 절대 불가능하다던 포토레지스트까지 동진세미캠이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럼 일본의 무기가 무력화됐다는 건가요? 2019년 무역 규제는 일본에게 역사적인 패착이 됐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결국 자신들의 독점 지위를 잃게 된 거죠.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지 못하면 결국 자신들도 손해라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앞으로 일본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 일본 기술력의 외부 유출, 일본 내 산업 공동화가 진행될 겁니다. 반대로 한국은 세계 공급망의 중심지로 더 커지고 있어요. 진행자가 충격받은 듯 말했어요. 그럼 이건 한국이 일본을 끌어간 게 아니라 일본이 스스로 붕괴했고 그 결과 한국이 선택된 것뿐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진행자가 억지로 균형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교수님, 본질로 돌아가서 중국 입장에서 일본이 완전히 필요 없는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도 일본 시장을 무시하진 못할 텐데요. 저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그렇다면 왜 중국이 지금 전면전 수준의 움직임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중국 관영 매체와 군 당국은 반격할 준비가 끝났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건 협박성 발언 아닙니까? 중국은 일본을 필요한 파트너가 아니라 대체 가능한 시장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을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그리는 새로운 아시아 지도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새로운 아시아 지도요? 제조 거점은 중국 본토, 에너지와 자원은 중동, 금융과 통화 축은 미국,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공급원은 따로 있습니다. 진행자가 궁금해했어요. 그 기술 공급원만 일본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 아주 오래전에는요. 저는 핵심을 찔렀습니다. 예전엔 일본이 기술과 브랜드의 중심이었죠. 하지만 지금 중국이 실제로 구매하고 있는 건 다른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다른 곳이라니요? 중국산 스마트폰의 화면은 삼성과 LG가 채우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 기술은 한국 3사가 장악했죠.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조선업의 고부가가치 기술까지 한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중국이 보기엔 늙고 느린 일본 대신 빠르고 영리한 한국이 훨씬 효율적인 기술 파트너가 된 겁니다. 진행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일본 제품 대신 한국 제품을 선택한다는 건가요? 선택이 아니라 이미 바뀌었어요. 중국이 수입하는 첨단 중간재의 비중을 보면 한국산이 일본산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바뀐 겁니까? 총리의 참전 발언 이후 상황은 더 가속.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총리의 다케시마 관련 발언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악성언행이라며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발표했어요. 진행자가 어리둥절해했어요. 다케시마는 일본과 한국 간 문제인데 왜 중국이 나섭니까?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중국이 일본과 한국의 갈등에까지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원래 중국은 일본과 한국의 갈등을 방관하거나 때로는 부채질했는데 이번엔 일본을 직접 비판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중국이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신호입니다. 일본을 고립시키면서 동시에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거죠. 저는 더욱 심각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여행, 소비, 투자, 모든 분야에서 한국 우회 시나리오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우회 시나리오요? 일본을 거치지 않고 한국을 통해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들 말이에요. 심지어 중국은 군사적으로 일본을 굳이 무너뜨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일본을 지도에서 빼고 설계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빈칸 대부분을 한국이 채우도록 놔두면 돼요. 진행자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그럼 중국과 한국이 협력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협력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일본 배제 전략이 한국에게 기회가 되고 있는 거죠. 저는 냉정하게 분석했어요. 중국은 일본을 직접 때리는 것과 동시에 일본이 스스로 쓰러지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이 수혜를 보는 겁니다. 수혜라니요? 일본 관광이 막히면 중국인들은 한국으로 가고 일본 기업이 흔들리면 한국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일본이 외교적으로 고립될수록 미국은 한국을 더 강하게 붙드는 거죠. 진행자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중국과 싸운다고 믿는데 실제로는 중국이 우리 대신 한국을 선택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군요. 실제로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 일본을 빼고 설계된 새로운 동아시아 지도가 베이징에서 그려지고 있고 그 지도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을 겁니다. 일본은 아직도 중국과 싸운다고 믿지만 이미 판에서 밀려났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일본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아직 G7이기도 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누가 올라가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지금 동아시아에서 풀세트 국가에 가장 가까운 곳은 한국이에요. 풀세트 국가라면요? 저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제조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군사력에서는 K2, K9, 천궁2, FA-50 이미 실전으로 증명된 무기 수출국이죠. 문화에서는 드라마, 음악, 영화까지 전 세대 전 연령대를 공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수출 실적이 정말 의미가 있나요? 또 진행자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K2 전차는 폴란드가 대량 구매했고 K9 자주포는 노르웨이가 도입했어요. FA-50 전투기는 30개국과 계약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어요. 일본은 완벽을 외치며 수출 영권, 한국은 실전을 증명하며 10개국과 계약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진행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10개국이나요? 관광에서는 중국, 동남아, 중동, 심지어 일본인까지 끌어들이는 여행지가 됐어요. 저는 사례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1,700만 명을 넘어섰어요. 진행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건 코로나 이후 반등 효과 아닙니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죠. 일시적이라면
왜 일본인 방문객이 300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늘었을까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한국 여행이 완전히 트렌드가 됐거든요. 젊은 층이야 K-팝 때문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지속 가능한 경쟁력인지는 의문입니다. 기술 분야는 어떻게 보시겠어요? 저는 더 견고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서 한국이 아시아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HBM3 메모리, SK 하이닉스의 차세대 AI 반도체가 엔비디아, AMD 등 글로벌 AI 칩 기업들의 핵심 파트너가 됐습니다. 진행자가 방어적으로 말했어요. 메모리 분야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CPU나 시스템 반도체는 여전히 우리 일본이 강하지 않습니까? 동맹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저는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미국과의 군사 경제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됐고 쿼드 플러스 체제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어요. 쿼드 플러스라니 한국이 정식 회원도 아닌데 과장 아닙니까?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쿼드에 한국이 준회원 격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 없이는 중국 견제가 어려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못마땅해하며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중국과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게 진정한 동맹입니까? 오히려 그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예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2024년 한국과 중국의 교역량이 전년 대비 8.2% 증가했어요. 미국과 군사적으로는 협력하면서도 중국과는 경제적 실익을 챙기는 균형 외교를 성공적으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줄타기가 언제까지 가능할지 의문이네요. 최근 에이펙에서는 한국이 협력 의제를 주도했어요. 저는 최신 사례를 들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냈거든요. 진행자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원래 일본이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기술도, 문화도, 제조도 다 가진 나라였는데. 예, 과거에는 일본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그 자리에 서고 있어요. 진행자가 자존심이 상한 듯 반박했어요. 그래도 아직 일본이 기술적 우위를 가진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소재, 부품, 장비 분야는 여전히 우리가 앞서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일본 기업들이 지금 한국에 공장을 짓고 있어요. 저는 뼈아픈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참전을 말하는 사이 한국은 억제와 안정을 팔며 신뢰를 확보하고 있어요. 진행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결국 일본이 흔들릴수록 한국은 더 완성형 국가가 되어간다는 거군요. 일본에게 남은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한국을 끝까지 경쟁자로만 보고 버티다가 천천히 시장과 인재, 기술을 다 빼앗기는 길. 아니면 한국을 인정하고 연결해서 최소한 두 번째 축이라도 지켜내는 길입니다. 진행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두 번째 축이라니 그럼 우리는 보조 역할이 된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라도 반드시 한국이 일본의 편에 서게 해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게 우리가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예요. 진행자가 머리를 감쌌어요.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니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15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메이지 유신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나간 겁니다. 저는 역사적 관점에서 설명했어요. 기억하십니까? 1997년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는 한국이 완전히 망할 거라며 비웃고 자금을 뺐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썩은 살을 도려내고 괴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국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삼성,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을 키워내는 동안 일본은 전자산업 세계 1위라는 과거의 달콤한 꿈에 취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평화에 안주하고 변화를 거부했죠. 그동안 한국은 더 강해진 거예요.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스튜디오의 공기 자체가 무거워졌습니다. 진행자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어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걸 무너뜨려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늘 일본이 중심이라고 믿어왔거든요. 중국과 맞서도 이길 수 있다고,
동아시아의 주도권은 여전히 일본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진행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분노할 겁니다. 왜 한국 이야기를 하느냐? 왜 일본을 깎아내리느냐라고 말이죠. 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감정을 저도 이해합니다. 저 역시 젊을 때 일본의 기술과 경제,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을 봤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저는 이어서 결정적인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분노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살고 싶다면 배워야 합니다. 그 대상이 미국이건 한국이건 심지어 중국이건 말이죠. 진행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저만 바라봤어요. 저는 서류를 가볍게 치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인정하는 건 굴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진행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일본이 절대 듣고 싶지 않았던 현실을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뒤처졌습니다. 하지만 뒤처진 나라가 살아남는 방식은 하나뿐이에요. 어떤 방식 말입니까? 잘된 나라를 인정하고 왜 잘 됐는지 분석하고 따라갈 수 있는 부분부터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일본을 인정했고 분석했고 따라갔고 결국엔 추월했습니다. 진행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 말이 얼마나 뼈아픈지 알고 있었거든요. 일본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다른 국가를 시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경쟁한다고 외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어요. 잠시 멈추고 마지막 문장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게 일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진행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침묵 후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분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인 것 같네요. 스튜디오 안에는 더 이상 누구도 반박하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일본이 선택해야 할 길은 너무나 선명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30년간 연구해온 학자로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것만이 진정한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본의 앞길은 이제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영원한 경쟁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함께 갈 파트너로 볼 것인가. 그 선택이 일본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